3절 무죄 판결과 비용 배상. 자, 법정부터 볼까요? 194조 2 무죄 판결과 비용 배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그 재판에 소비된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국가가 보상해야 되죠. 그런데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재판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자, 2호. 한 개의 재판에 대해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형법 제9조 및 10조 1항의 사유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4번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의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래서 무죄 판결은 국가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그 재판에 소용된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제한 요건, 자, 수사나 재판을 그르치게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로 만들어서 기소된 경우, 한 개의 경합범으로 한나는 무죄, 일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법 9조나 10조의 사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구나.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이고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보상의 범위, 그 말은 피고인이나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손든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하나인데, 이것은 피고인이었던 자는 증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변호인이었던 자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번에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 그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당,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사의 비용만을 한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절차 부분은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이란 소송 절차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발생한 비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 특히 소송 비용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것이라도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소송 경우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그 다음에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 변호인, 자,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소송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인가? 비용의 부담자는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는 소송 비용 부담자가 아니죠. 국가기관이니까. 자, 피고인.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단 피고인이 경제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형의 선고에는 집행유예까지는 포함되지만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고인은 비용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의 경우에는 연대하게 부담할 수 있고, 검사만이 상소 재심을 청구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는 그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지 못한다. 고소 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있을 때 그 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입니다. 4번 제3자,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어 취하된 때는 그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 재심을 취하한 자에게, 누구에게? 상소 또는 재심을 취하한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소송 비용 부담 후 절차. 자, 재판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일단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경우와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하게 할 때 이걸 구별하고 봅시다.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겠다니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 이 재판을 할 때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한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때는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판이 이어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는 상소, 재심 또는 정치재판을 취하하는 경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러면 소송 비용 부담액의 산정. 소송 비용 부담액은 재판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집행지휘하는 누가 산정하냐?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산정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액의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서 집행한다. 집행 면제 신청,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 부담 후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완납할 수 없다는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법원에 소송 비용 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집행 시기, 소송 비용 부담 후 재판은 소송 비용 집행 면제 신청 기간 내 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제제도. 사실은 범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제제도란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헌법에도 있죠. 헌법 30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것이 범죄 피해자 구제법입니다. 그러면 구제의 요건, 자, 지금 요건을 볼까요? 국가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 고소 고발을 수사에 단서를 제공했다가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 어쩔 때는 돈을 안 준다. 그 말이 지급 예외죠. 1. 범행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 1항에 친족관계 이외의 경우에는 구조금을 일부 지급한다. 일부를 지급한다. 1항 외에, 그러니까 친족관계 외에 1항의 친족관계 이외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항 구조 피해자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하지 아니한 건 해당 행위의 교사 방조 행위, 과도한 폭행, 협박,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거나 해당 범죄 행위에 현저하게 부정한 경우, 해당 범죄 행위를 용인하게 한 경우, 집단적 상습적 범죄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한 경우, 범죄 행위 보복 또는 가해자 친족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에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했는데, 어쩔 때 이건 지급하지 아니한다거니 지급하지 구조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폭행, 협박,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유발범이죠. 해당 범죄 행위의 발생, 중대에 가공한 부주의로 인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그래서 마지막 4번을 보면 구조 피해자 또는 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유배된다고 인정될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받은 부분이고, 구조금의 종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애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건 한번 눈여겨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조금의 구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음에 따른 맨 앞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지만 순위가 같은 유족간이 2명이면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구조금이나 중상해, 장애라든가 중상해의 경우에는 구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구조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구조금의 관할과 지급, 이 관할 부분은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십시오. 구조금의 지급에 상하는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방검찰청의 지구심의회입니다. 법무부에 있는 것은 법무심의회를 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구조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령에 따라서 그 주소지, 거소지, 범죄 발생지에 관할하는 주소, 거소 또는 범죄 발생지에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인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을 한 날로부터 5년, 구조 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급 결정을 할 때는 지구심의회는 그 구조금이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이나 그 밖에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 밖에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고 의사의 진단 거부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시효 및 처분,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 결정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 구조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 절차 중에서 먼저 약식 절차. 약식이다 그 말은 약식 절차에 의해 약식 절차는 지방법원에 관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공판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가료 또는 몰수의 형을 가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라고 말하며 이러한 약식 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약식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명령이냐? 그래서 학설이 대리분들이나 명령이라는 형식 재판이 아니고 판결 결정 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식 명령의 청구부터 보죠. 자, 청구의 대상,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가료, 몰수를 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추징, 기타, 부수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449조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무엇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청구의 대상은 벌금, 가료, 몰수고 여기에 2번을 잘 보십시오. 벌금, 가료, 몰수형이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되나, 법정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되나, 징역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거나 다른 형과 벌금, 가료가 병과해야 할 사건은 약식명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의 방식, 청구권자가 누구인가? 청구권자는 검사죠. 그래서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공소장 1번지,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1번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공소장 부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래서 송달은 안 된다. 그러면 공판 절차의 이행의 사유가 있다. 자,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정형이 벌금, 가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약식명령 청구를 하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을 선고해야 될 때는 자,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후 절차,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때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자,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 절차에서 심판해야 되며, 또한 정치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를 볼까요? 첫 번째 판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약식 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사장 일본주의 외회라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됐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라고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전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되고,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함에 있어서 사실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특별한 형식상 결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특별한 형식상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약식 절차의 심판. 약식 절차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약식 절차는 공판 절차와 달리 서면으로 심리함이 원칙이라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과 전문 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서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약식 절차와 증거, 자백 배제의 법칙이나 자백의 보강 법칙은 약식 절차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 증거도 있어야 되고 자백 배제의 법칙은 다 여기서 적용되지만 전문 법칙의 제한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의 한계는 있죠. 약식 절차에서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약식 절차에서의 사실조사는 조사의 시의를 요하지 않고 약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방식과 효력,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에 의해야 된다. 자,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 사실, 적용법조, 주문, 부수처분,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되냐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된다. 이 부수처분에는 추징위에 압수무로 환부나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관한 간합명령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 알아야 되는 게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식명령에서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방식 이 부분은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을 경과하거나 청구가 취하,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될 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재심이나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사건의 실제 심리가 가능한 시점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판례를 볼까요? 판례. 판결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서 하고 따로이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 절차와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는가.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할 때 정치재판을 청구를 봅시다. 청구권자. 자, 정치재판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은 정치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것. 그러나 검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후주,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독립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와 방식. 정치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어디다 한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공소장 부본,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부본은 송달할 필요가 있다 없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공소장 부본과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재판의 취하, 정치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한번 취하한 자는 다시 정치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치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기각결정. 자, 안 받아준 것이죠. 정치재판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 소멸의 것이 명백할 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 공판 절차. 정치재판 청구가 적법할 때는 공판 절차에서 심판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약식명령, 옛날에 발생했던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해서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변호인의 지위, 약식명령과 정치재판은 동일한 신급의 소송 절차이므로 약식 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정식 절차에서도 당연히 변호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이건 나왔죠.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이건 또 알아두십시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1심의 정치재판에 관여했다 해서 재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불출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정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당한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 이걸 보다 무변론 판결이라 그러죠. 판결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언제 효력이 상실되느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 효력이 잃는다.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의한 후 두 개의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 대인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457조 2의 규정에 의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다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판례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457조 2가 규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다. 어째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합심의 경합범으로, 자, 다른 사건이 병합심의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니까 이것은 중한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